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 직접 이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가면서 했던 발언이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지 내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후보자님 보시기에는 네. 그런 소위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론의 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증하고 사실을 의심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그래도 최대한의 객관적인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무나 먼저. 저는 일단 출근길 저 내용이 소감 발표하셨던 네네. 것 같은데 좀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좀 워딩 자체가 좀 센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행정부의 이제 집행기관을 장으로 가시는 분인데 뭔가 이 정쟁화를 할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겸손한 자세를 좀 원치 않았을까 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저런 표현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링 위로 본인을 올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양극단의 양정당의 극렬 지지자들 좀 규합시키는 것 같아요. 여당의 지지자들은 지지층대로 결집시키고 야당 지지층들은 반대로 또 결집시켜가지고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 여당 청문위원들한테는 본인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게끔 만드는 야당은 또 공격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동관 내정자 그 후보자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본인의 청문회를 마치 정권 양정당 간의 그런 정쟁화의 링 위로 끌고 올라가시는 것 같아서 저런 표현들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박성민 최고 보시기엔 어땠어요? 저는 이게 언론사들을 향한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언론인분들이 더 잘 느끼셨겠지만 사실 저분이 말씀하시는 공산당 이런 단어들이 사실 상당히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지금 무려 2023년인데 말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특정한 언론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저런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 특정한 언론사가 어딜까요? 뭐 이제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낸 언론들을 아무래도 이제 숙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청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 하셨던 그 홍보수석 시절에 하셨던 행적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대로 저는 어쩌면 그때보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에 국정원의 그 홍보수석실이 지시해서 만들어진 문건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좌편향 인사를 색출해야 된다. 한국방송, 그러니까 KBS 쪽에 좌편향 인사 색출 또는 라디오 시사방송 좌편향 진행자 퇴출 뭐 이런 서슴없는 식의 언론 탄압을 자행하셨던 게 당시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실이거든요. 실제로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대통령 기록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객관적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실태인 것이고 당시에 있었던 이 이동관 씨의 행적을 짐작컨대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의 좀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을 언론사로 보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뭐 아까 보니까 뭐 주장이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장을 전달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는데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그걸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친윤 방송.
뭐 땡윤 방송이 아니면 다 숙청하겠다라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그 숙청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동관 이 내정자가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휘를 고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과거에 지금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그 경향신문 네, 과거에 경향신문이 네.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광고를 받는지를 알아와라 라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심지어 책임질 거냐 이거 나중에 네네. 그런 식으로 반발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언론사들을 특히 진보 언론 쪽을 좀 옥죄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201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MB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을 통해 MBC 장악 계획을 세운다. 이런 거 세우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많이 드러난 것들인데 청문회가 아마 이제 이달 중순 16일에서 한 18일 정도에 아마 열릴 텐데 말이죠. 그때 민주당 과연 그럼 어떤 준비가 지금 혹시 뭐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 지금 그것에 대한 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뭐 이미 이분은 내정설이 워낙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언론의 심층적인 취재도 많이 있었고 저희 안에서도 충분하게 자료는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국민들의 관심에서 일부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은 것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그 반성과 대답과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그 요즘에 뭐 센 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웬만큼 세가지고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이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은 건 네. 어떡하죠? 그래서 아마 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건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는 이제 의원들이 사실 질의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제보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김용태 최고께 좀 여쭤볼 텐데 그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죠? 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 장악이 있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발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TV조선의 재심사 승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법원에서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가처분에 대한. 네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 올바르게 중립적이고 잡아줘야 하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마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약간 편향적으로 했으니 우리도 한번 편향적으로 해볼게. 이렇게 뉘앙스를 받아들이실까 봐 네. 이러한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이동관 후보자 뭐 내정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그 방통위가 갖고 있는 그 중립성 공영방송 뭐 이런 방송에 대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저는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계속 여쭤볼게요. 그 방통위 말씀하셨으니까 방통위원 구성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현희 전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명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업무에 지금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인원 구성 때문에 늘 항상 이렇게 이 설왕설래 시끄럽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민희 그 야당목 추천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방통위법 10조에 따르면 그 관련된 기관에 방통위와 관련된 기관에 이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분은 결격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 그 후보자 같은 경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통신사가 그 회원으로 있는 그 기관의 임원으로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법제처 유권 해석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저는 뭐 야당 몫의 추천위원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빠르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은 언제쯤 나올까요? 좀 너무 좀 더딘 거 아닌가요? 그 법제처까지 제가 그러면. 뭐 어차피 우리 박 의원께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동관 이 내정자의 이 학폭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쉽죠. 그 부분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 중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저는 언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이고 본인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이제 본인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할지는 청문회 기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박성민 의원 보시기에 학폭 포함해가지고 부인 그 인사청탁 논란도 있죠. 인사청탁 논란 포함해서 같이 좀
그 의견 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 두 의혹 다 뭐 방송 장악 문제는 이제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학폭 논란에 있어서는 일단 이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냈었잖아요. 몇 달 전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때 그 입장문의 내용이 굉장히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많이 비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틀린 얘기를 했어요. 선도위의 뭐 결정에 따랐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선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고 이사장 그러니까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뭐 일이 있었던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그 고등학교의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거는 또 팩트인 거죠. 근데 어느 학부모가 사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장에게 직통으로 또 전화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부모의 이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화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사실 좀 살아있는 권력이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부인과 관련된 논란도 뭐 본인은 좀 억울하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동관 특보의 말에 따르면 이제 부인이 기념품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청탁성 뇌물이었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 청와대에 있을 당시니까. 근데 민정수석실 누구한테 그러면 그때 자진신고를 했냐. 그 자진신고하고 돌려줬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했는지는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그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청탁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건넨 뭐 그 뇌물을 건넨 그 사람이 하는 행사, 그 사람이 주최한 행사에 정부 요직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 가서 축사도 하고 참석도 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청탁을 나 모르게 받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서 자진신고까지 했다면 상식적이라면 엮이기도 싫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갔다는 것 자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여러 상황들이. 그 사실은 이 하나고 이사장에게 이제 전화를 건 의도를 물어봤더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는 사람이 이사장밖에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사실은 학교에서 무슨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부모님이 알아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교사랑 전화를 하면 되죠. 알아볼 사람이 이사장밖에 없다. 그럼 이 반대로 얘기하면 알아볼 사람이 없으면 전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논리상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좀 그 이동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이 허점들이 좀 드러나는데 끝으로 요거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의 이런 그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좀 반깁니까? 아니면 좀 거부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관 후보자께서 공산당이라는 기관지 표현을 하시면서 약간 여당과 야당 간의 싸움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김은경 위원장 얘기 앞서서도 저희가 좀 잠깐 다뤘는데 뭐 여러 얘기는 안 하고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 김은경 위원장 이야기. 저는 노인 비하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하시면서 중학생 아들분인가요? 이분이 뭐 이런 분, 그러니까 중학생 자녀분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김은경 위원장께서는 법학자시잖아요. 법학자시면 우리가 이 참정권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을 거고 배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성별에 의하지 않고 차별 두지 않고 재산에 차별 두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권리이자 이런 헌법적 기본권인데 이것을 이렇게 여명 비례대표제라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분이 법학자로서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혁신위에 대해서 이례경 위원장 문제도 있었고 지금 김은경 위원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혁신위가 혁신 당해야 될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깔끔하게 사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도 현재로서 좀 부적절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조금 더 입장이 선회해서 유감이다까지는 그래도 간 것 같은데 저는 발언을 하시기 전에 본인 발언이 갖는 무게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처음이 아닌 실수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실은 또 민주당의 이미지에 또 타격을 주는 것이고 사실 혁신위는 민주당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혁신위 자체가 민주당의 또 다른 리스크가 된다면 저는 혁신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많은 비판과 동시에 이제 혁신위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혁신위가 더 심기일전해서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위원장께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말씀을 하시니 혁신위의 혁신안보다는 이 혁신위원장의 말에 더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상황이라서 당의 입장에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럼 말씀하신 김에 전반적인 민주당 내에서의 이 혁신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때요? 전 처음에는 반반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위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당내 인사보다는 밖에 계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이 당 안에 좋은 얘기나 좀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었던 네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로 또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서 좀 약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혁신위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안전한 혁신안을 만들지 않겠냐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설화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감정적으로까지도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초선이라고 뭐 좀 약간 의원들을 비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시간을 내서 이제 초선 의원들과 또 간담회를 한 거고 피차 시간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쁜 시간 중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인데 끝나고 나서 언론에다 대고 코로나 초선들이와 소통이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무례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무례한 했었죠. 처사다. 네. 그럼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이제 민주당 혁신위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민주당 혁신위가 정말 혁신을 위한다, 혁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친명과 비명 여러 건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것이 잠정적인 타협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한번 가보자. 여기에 대해서 친명과 비명 간의 합의였던 건데 혁신이가 말 그대로 정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옹이하기 위한 혁신하려고 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의 호위부대였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신 거고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김은겸 혁신위원장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명과 비명 간에 다시 한번 또 권력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퇴진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퇴진설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김은겸 위원장이 지금 아까 설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학자로서 있을 때하고 지금 이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할 때 이 약간 일종의 모두 전환이 좀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 직함을 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의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화들이 자꾸 겹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도 결국은 도움될 일이 없고 지금 굉장히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무당층의 흡수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무당층 또 중도층에게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이게 다음 총선의 사실은 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합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생산적인 이야기들 그런 논의들을 촉발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혁신이가 뭐 1호 쇄신안, 2호 쇄신안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쇄신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분위기라던가 그때부터 좀 기대치가 좀 그렇죠. 있었죠. 저는 그리고 사실 당 안에서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저는 그래도 항상 언론에서는 늘 혁신이 편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너무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보면 혁신이가 내놓는 내용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이 혁신위원장의 입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을 하나 떼보려고 하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일까 봐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박강호 원내대표라든지 이렇게 좀 책임 있는 분들께서 또 약간 유감의 표시를 하시고 또 민주당은 전혀 뭐 노인 비하나 이런 발언들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진화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이제 혁신위원장께서 본인의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당층에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청년층이 바라보는 김은경 위원장과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필요치 않다 혹은 뭔가 수정 보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성이 내비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젊은층 특히 2030은 굉장히 합리적인 세대입니다. 상식적이고요. 그래서 이 세대가 김은경 혁신위를 바라봤을 때는 진영 논리에 그냥 빠져있는 집단으로 볼 것 같아요. 결코 야당에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새로움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 국가니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이 절차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절차를 통해서 헌법상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쓰고 이렇게 유치해 보이는 그런 것을 하시면 야당의 혁신위원장이 젊은 층들이 봤을 때 저분도 결국에는 정치판에 떨어져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진영 논리에 휩싸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젊은 층이 결코 야당에 저는 좋은 점수 못 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성민 의원도 마지막으로 뭐 꼭 그 민주당원으로서가 아니라 젊은 층에서 봤을 때 지금 혁신이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신다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마 이런 논란들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군요. 그렇죠. 일단 혁신위의 존재감 자체가 아마 그 청년들에게는 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결과로 평가를 아마 받게 될 텐데 혁신위의 지금 최근 뭐 혁신위원장의 설화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하나 다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년층 특히 이렇게 정치권의 모든 소식을 다 팔로우업하지 않는 이상 사실 혁신위의 이런 설화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혁신위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더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존재만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혁신위가 내놓은 안 중에 뭔가 제대로 이제 당 안에서 관철되고 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로서 혁신위도 본인들을 드러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마 잘 모르는 상태, 잘 모르는 혁신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기대감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제 그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립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엔 더욱 더 불안 아니면 또 불행 이런 거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